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후부터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하게 됐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혜 업종이 무엇일지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미리미리 투자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셀온처럼 발표가 다 나자마자 오늘은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간밤에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았는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돌발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 대비 무난하게 끝난 상황이 됐는데요. 좀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알래스카 LNG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오늘 오름세를 보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사실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반영됐던 주식이랑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됐던 주식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그간에 워낙 미리 기대했던 분야들,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은 분명히 주춤한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반면에 알래스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라든가 아니면 약간 대북 관련 이런 쪽들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회자가 많이 되지는 않았었던 이쪽 분야들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어쩜 좀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그 전략 자체가 항상 그때 가서 무언가를 터뜨리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일단 SNS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 흘린 다음에 실제로 그때 가서는 새로운 얘기는 그다지 많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보통은 패턴이라서 이번에도 결국 주식시장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그거 말고 걱정을 했던 거는 돌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는 얘기 안 했었는데 우리가 또 걱정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농축산물의 그런 시장 개방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던가, 아니면 사실 외교적인 그 관행을 벗어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서 무난히 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정상회담 직전에 뭘 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여튼 한미 간의 경제 협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브레이크 걸 만한 새로운 것들이 뛰쳐나온 건 없다. 그러면 좀 단기에 이러한 새로운 이벤트로 생각돼서 조정 나오는 주식들을 좀 장기적인 호흡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조정을 거치면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금리가 낮춰진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되면서 이제 하루 동안에는 원화도 막 10원씩 강세가 되고 막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하루 딱 지나자마자 그냥 다시 10원 다시 또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주가는 빠지고 외국인 매도하고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고 이런 상황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연관성이 잭슨홀이나 아니면 미국 금리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영향은 사실은 저는 네. 그 전에 사람들이 좀 쏠림이 좀 있었고 그게 교정된 정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잭슨홀 이전에 원래라면은 한 25pb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베이스인 거는 사실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은 %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약간 50bp 금리나 비컷 가능성까지가 확 높아졌다가 또 하루 이틀 전 직전에는 파월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가 혼란스러운 것들을 기간들을 거쳤는데 사실은 그 변동성을 다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안착해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5% 정도 그리고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한 15% 정도 남아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한 일주일 이전에서 길게 보면 한 달 이전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생각은 역시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경제 지표가 그 사이에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한 달 정도 사이에 업데이트됐다. 이 정도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라는 거의 속성이 장기적인 큰 그림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짧게 뭐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그 이벤트의 정점을 만드는 거였냐? 라기보단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정권 임기 내내 한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프로젝트들이 지금 먼저 앞서서 얘기들이 다 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 아마도 이게 뭐 몇 달 내지는 올해 정도로 주가를 당겼다 이런 거는 가능한 얘기지만 4년치 주가를 당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 정상회담 자체에서는 사실 우리 기대만큼 조선이나 원전에 대한 언급들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상반기만큼 조선이나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 이번에 나오지 않은 거는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뭐 어떤 조선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실망은 당연한 건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재계 총수들이 다 이번에 미국을 간 거고, 거기서 미국 경제인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얘기로는 뭐 1박 2일 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들이 착착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일감이 많다고 해서 조선소를 새로 짓고 도크를 새로 짓는 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치의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뭘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거냐라는 게 사실은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군함 쪽 뭐 정비, 유지 정비 이런 쪽들을 수주를 받는 건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꽤나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도크를 짓는 것보다 유지 정비에 필요한 그런 규모의 뭐 조선소, 거기에 필요한 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더 좀 더 구하기가 수월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매출은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안에 사실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끌어올려진 상황에서 조선이 더 가려면은 사실 도크가 더 필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려운 거였으니 그거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MRO 사업 같은 거를 수주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초에 그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얘기를 한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걱정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결국 이번에 그거를 합자회사 이런 형태로 웨스팅하우스랑 뭔가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식으로라도 뭔가 한국이 딜을 더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결과물들이 나와주면은 분명히 이것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재료는 있는데 그게 뭐 오늘 새벽에 나오긴 어려웠던 거고 아마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크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 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예. 도크는 미국에다 줘라.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조선 그 업종 자체 내에서도 실제로 미국에다 지어도 결국 수익은 어쨌든 회사로 잡히긴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조선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앞으로 실제로 도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배를 만들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업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실은 그 동남권 벨트 안에 조선 기자재 이런 업체들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트럼프 정권 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힘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사실은 뭐 하나오션이나 이쪽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반도체도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됐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반도체주들 주가 해서 보면 삼성전자도 1%대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SK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이 부분은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게 항상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주가가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가 좋으냐는 조금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좋다는 걸 너무나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목표 주가를 엄청 올립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항상 이럴 때는 실적 발표가 실제로 나오면은 다 좋았는데
실적 전망의 상단보다 약간 못했다는 이유로 기대치가 너무 주가는 높았다. 또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아마도 그 같은 기간 동안 보통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는 조정이 뭐 한두 달 이런 식이니까 그럼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런 걱정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계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큰 그림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2분기 빅테크 실적들을 쭉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그때도 이제 뭐 팔란티어 주가 떨어지고 이런 버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AI 기업 중에서 그 돈을 버는 기업이 5%밖에 안 된다. 95%는 아직도 손해다, 수익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작년쯤에 세콰이어 캐피탈 이런 데서 IT 버블론 얘기를 하면서 100% 다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 좋아진 게 어딥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5%가 사실은 어디냐면은 제일 큰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팔란티도 사실은 뭐 그런 기업이 흑자를 여튼 내고 있잖아요. 뭐 얼마나 비싸냐는 차치하고 그리고 메타. 그러면 사실 제일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투자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 실적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앞서서도 이제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럴 때가 주가는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봉투법 어제부터 노랑봉투법 패스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로봇으로 가고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혼자서 뭐 주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로봇은 기본적으로는 AI 테마의 일부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AI라는 게 그런 뭐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의 활동들을 도와주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게 물리적 세계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당연히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니 로봇이라는 게 큰 그림에서 AI 테마의 일부인 거는 맞습니다. 네, 다만 항상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분야들을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 임계점을 넘어서야지 이게 기술 장벽이라는 게 확실한 해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잘할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에 한 90년대 이럴 때는 반도체 회사가 수십 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승자가 누군지를 잡아내라 이러면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고르는 건 다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매우 명확해졌죠. 플레이어가 몇 개 남지 않았고 이거를 넘어서는 신규 진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요. 로봇 산업에서의 기업들은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누가 얼마나 강점을 보이고 확실한 기술 장벽을 치고 혜자를 확보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돈을 벌기도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도 해야 되니까 또 기술 경쟁도 해야 되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기업에 얼마나 베팅할 수 있느냐는 항상 어려운 거라서 약간 테마성 성격을 띠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기간을 좀 지나고 본격적으로 로봇이 돈을 번다. 누굴 사는 게 확실한 승자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중국 회사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근데 원래 주식 투자할 때 중국이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중국이 하면 일단 무조건 오버하게 생산을 하니까 과생산을 해서 결국 경쟁자를 얻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이미 걔네가 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중에 그걸 중국 로봇 회사랑 경쟁을 해서 이길 만큼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뭐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않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AI가 탑재되는 기기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중국 거를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느냐는 또 모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기술적으로 뭔가 장벽을 치고 못 넘어오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쫓겨나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이 로봇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여튼 생산 단가와 경쟁력이라는 차원만으로 보면은 중국의
중국에 맞서서 이걸로 이길 거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떤 간에 뭔가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또 걸리고 걸린다. 명확해질 것들이 너무 많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테마들, 산업들 얘기를 했는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AI 관련 쪽인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가 제일 중심일 거고 여기 하나를 더 한다면은 뭐 전력기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HBM 쪽으로 쏠림이 컸다가 이제는 약간 그 밑에 단까지도 약간은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 수혜를 받는 게 약간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인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약간 하이닉스 독주에서 삼성전자가 따라붙는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게 준비 과정에서 주목했던 게 뭐 조선, 원전 이런 얘기여서 약간은 빠져 있었던 게 전력기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뭐 1,500억 달러, 3,000억 달러 미국에 공장 많이 지을수록 그 배전반은 다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챙겨본다면은 AI 테마의 수혜주인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수혜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전력을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